중국과의 동맹이긴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암묵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민군대 강군화를 김정은 시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정치 사상, 도덕, 정법, 다병종에 대해서 강군화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습 공격. 저희 한국군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첨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열세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제 유사시 초반에 승기를 찾기 위해서는 기습 공격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배합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전술적인 작전을 묶는 겁니다. 포병 전력을 쏘면서 후방에 특수전을 보내가지고 같이 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방법을 서로 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전속결은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결국 미국이 전시에 증원하는 전력이 옵니다. 이 몬터난, 이 하와이, 알래스카로부터 대규모의 전시 증원 전력이 오는데 북한은 6.25 전쟁 때 겪었던 가장 큰 아픈 기억이 초기에 낙동강 전선까지 갔지만은 그 전선을 깨지 못하고 연합군에 의한 전시 증원 전력이 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밀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전시 증원 전력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 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무력 전략, 핵에 기반한 어떤 전쟁과 전략, 전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유사시 비대칭 전략, 비대칭이라는 의미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저쪽에 탱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핵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칭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전략 위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지휘구조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없다면은 어떤 대외적인 작전이나 어떤 제외적인 어떤 공개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TV에서 보는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김정은의 최종적인 지시 하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악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위원회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핵심 사안들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하겠죠. 총정치국이 되겠는데요. 총정치국은 최고사령관에 있는데 군 내 당과 정치 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저희는 이런 조직이 없는데 결국은 과거 사회주의 어떤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사상적으로 군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에 의해서 통제가 일종의 감시를 받는 거죠. 저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각 부대에 보면은 지금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이제 보안사 그 안보지원사라는 그 부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랑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총정치국은 좀 더 감시하고 사상적 문제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더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숙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정치국의 군에서는 가장 높은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참모부가 되겠네요. 총참모부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합동참모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군령권, 실제로 전투를 하고 작전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기관 안에는 육군, 해군, 공군, 그 다음에 특수작전군, 전략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 국방성이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은 크게 총정치국, 총참모부, 그 다음에 국방성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위국인데요. 보위국은 결국은 예전에는 보위부라고 불리는 보위사령부라는데 결국은 군에서
군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정치국과의 연계하에서 군 내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체제에 반하는 그런 조직이나 인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데려가서 이렇게 고문하고 하는 조직이죠. 그 사랑의 불시착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현빈의 아버지로 나오신 분이 총정치국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빈과 대립하는 그런 그 악역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보위부 하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보위부 직원인데 어쨌든 보위부는 굉장히 어떤 위상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추정컨대 한 10만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전 북한 전역에서 모든 걸 감시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위 사령부는 결국 이제 김정은 중심으로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그런 호위 부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평양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고 유사시에 혹시 이제 김정은을 암살하려거나 여러 가지 체제 위협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 지도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결대 기구인데요. 결국은 아까 그 국무위원회 보셨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사 관련된 의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위원회에 올려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이제 북한의 육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총참모부 예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정규 전후방 군단, 전방은 이제 저희 휴전선 앞쪽에 있는 군단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90일 수도방어군단, 그러니까 평양을 지키기 위한 군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 기계화사단, 수방사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규 사단 말고도 별대 사단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성 예하나 총정치국 예하에 건설이랑 공병 부대가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양하고 원산선, 평양으로부터 이제 쭉 비슷하게 그어가지고 동해 쪽으로 원산이 있는데 그 이남 지역에 전체 육군의 70%를 배치해서 유사시에 기습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형 전차고 신형 자주포, 이제 방사포 이런 신형 전력을 이제 신속하게 개발해서 전력화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작군입니다. 줄여서 특작군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전투, 비대칭 전략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능력이나 제한되는 예산으로 해서 미국이나 우리처럼 첨단 재래식 전력을 구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는 다 인력에 의지가 했다는 거죠. 그 인력 중에서 조금 더 뛰어난 애들을 뽑아서 특수부대로 만든 건데요. 예전에는 8군단이었는데 지금은 11군단으로 개편됐고 그 외에도 이제 각 부대 작게 해서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유사시 이제 남한 전후방에 이제 침투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장비도 현대화하고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력 위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군입니다. 해군 사령부 예하에 이제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 북한은 이제 동해하고 서해밖에 없기 때문에 2개 함대 사령부가 있고요. 각각의 13개 전대와 2개의 해상 저격여단. 해상 저격여단은 우리를 보면은 이제 해병대랑 UDT를 약간 섞어놓은 그런 임무를 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60% 이상을 이제 평양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서 유사시에 신속한 어떤 작전에 투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단지 이제 너무 노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최근에 새로 개발한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함정이나 잠수함들이 30년, 40년 이상 노화된 거기 때문에 원양 작전 멀리 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주로 그 내에서 지상군과의 연계를 하는 그런 임무가 위주고요.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거나 이제 잠수함에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남한과 이제 주한미군 그다음에 일본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군은 사실 다른 군 중에서 제일 열악한데요. 왜냐하면 공군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공 산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이 낮고 기술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이런 유인기 같은 것들은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굉장히 제한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도입한 게 93년도 정도에 이제 미그 29를 마지막 도입하고 나서는 전혀 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사연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장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전력이 낮은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전투기 도입이 제한되니까 이거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를 개발해서 전력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력군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기존에는 스커드, 이제 노동,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아니고요. 여기 노동하고 요건데요. 결국은 이제 굉장히 노화됐죠. 30년,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이런 다양한 전략급, 전술급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것들, 그런 미사일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미사일 전체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전략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핵탄도를 운영하는 부대가 되겠고요. 북한이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핵무력 고도화와 이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걸 발전시켜 나갈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예비 전력 전쟁 지속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비 전력은 이제 교도대라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예비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고 뭐 노농적기군, 청년군의대, 중군사부대에서 대략 한 760만인데 실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대상이지만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연령은 한 30대까지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력 자체가 요게 핵심인 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쟁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어떤 동원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은 대략 한 3개월까지 전쟁 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지하 시설화 돼가지고 지하에서 유사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